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 살아보니 참 맞지 않습니까? 여기 10살 난 어린 자식들을 눈 덮인 벼랑 아래로 밀어넣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남아 꼬박 10년을 칼을 갈며 돌아온 20살 청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처절하고도 치밀한 복수의 서막이 오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자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 정의가 승리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한방눈이 주먹만하게 쏟아지던 어느 정월 대보름 밤이었습니다. 충청도 고을에서 이름만 대면 3대 독자도 안다는 만석군 윤참봉 댁의 기와지붕 위로 서슬퍼런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보름달을 보며 풍년을 빌고 있었지만 윤참봉 댁 뒷문에서는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서운 음모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나서는 건 아직 채 잠도 깨지 못한 10살 쌍둥이 형제 성주와 성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버선발로 끌려 나와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지요. 어머니, 너무 추워요. 우리 정말 아버님 살리러 가는 거 맞아요? 발이 너무 시려요. 형 성주가 새어머니 박 씨의 비단 옷소매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 남들 앞에서의 인자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장보다 차가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탐욕과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조용히 하거라.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건 너희가 집안의 복을 갉아먹는 쌍둥이라서 그렇다지 않느냐. 산신령님께 지극정성을 드려야 아버님이 일어나신다는데 이 밤이 무서워 내 아비를 죽게 내버려 둘 셈이냐. 어서 걷지 못할까. 10살 성주는 그 말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프게 했다니. 아이는 자책감에 입술을 깨물며 동생 성민의 고사리 같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속셈은 따로 있었지요. 남편 윤참봉이 전처의 자식들인 쌍둥이에게 가업과 문중의 땅을 물려주려 하자 자신의 친아들 성욱을 위해 이 어린 싹들을 아예 잘라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들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마을 뒤편, 까마귀, 벼랑이라 불리는 험한 절벽이었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뼈도 못 추린다는 그곳에는 미리 매수해둔 하인 박서방이 횃불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손에는 이미 아이들의 목숨값으로 받은 은자 한 잎이 무겁게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죄책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무엇하느냐? 얼른 산신령님께 제물을 바쳐야지. 시간이 늦으면 부정탄다 하지 않았느냐? 박 씨의 독촉에 박서방이 주저하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박 씨가 직접 성주의 등을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으악! 형! 비명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동생 성민이 소리를 지르며 성주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박 씨는 성민마저 발길질로 벼랑 아래로 차버렸습니다. 십리 밖까지 들릴 것 같은 어린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매서운 눈바람 속에 묻혔습니다. 박 씨는 벼랑 끝을 내려다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횃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사람이 아니라 악귀의 형상이었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구나. 성우가, 이제 이 집은 온전히 내 것이란다. 저 핏덩이들이 사라졌으니 이 윤씨 가문은 이제 내 손아귀에 있다. 그녀는 박서방에게 싸늘하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아이들이 대보름 달 구경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 벼랑에서 실족했다고 소문을 내라. 만약 내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내 자식들도 이 밑으로 던져질 줄 알아라. 내 말이 허투루 들리느냐? 박서방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안방에 앉아 전처가 남긴 귀한 옥비녀를 제 머리에 꽂아보며 거울을 보고 낄낄거렸습니다. 조금 전 아이들을 밀어 넣던 그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은 소름 그 자체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벼랑 아래로 떨어지던 10살 성주가 보았던 것은 어둠이 아니라 자신을 밀어버린 새어머니의 그 잔인한 미소와 차가운 눈동자였다는 사실을요. 나뭇가지의 살점이 뜯기고 바위 사이로 굴러 떨어지면서도 성주는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추락의 공포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성민아, 정신 차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성주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눈바닥을 긁으며 동생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성민은 성주의 품에 안겨 큰 화를 면했지만 다리 하나가 뒤틀려 신음하고 있었지요. 아이들의 피가 하얀 눈 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핏자국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뒤 윤참봉 댁의 기와 지붕을 통째로 날려버릴 거대한 복수의 불길이 시작되는 낙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참봉 댁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 씨는 대청마루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못나서 아이들을 잃었구나. 여보, 나를 죽여주세요. 아이들이 달 구경 간다기에 말렸어야 했는데. 윤참봉은 아내의 가식에 속아 넘어가 그녀를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부인 자책 마시오. 이게 다 내 운명이오. 참봉의 눈물은 박 씨의 치맛자락을 적셨고 박 씨는 남편의 품에 안겨 남몰래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진실은 차가운 눈 아래 영원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벼랑 밑동 어느 이름 모를 약초꾼 과부 김 씨의 오두막에서 두 소녀는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김 씨는 약초를 캐러 갔다가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정성껏 보살폈지요. 며칠 뒤 겨우 정신을 차린 10살 성주의 눈에는 이제 어린아이의 천진함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성주는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10년, 꼬박 10년을 기다리겠다. 내 이름을 버리고 내 신분을 숨기고 그 여자의 목을 죄기 위해 다시 돌아가겠다. 10살 소년의 눈동자에 서린 서늘한 복수심은 오두막의 찬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담이 아닙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늘의 이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여주는 처절한 기록의 시작입니다.
이제 10년 뒤 20살 청년이 되어 돌아올 성주의 복수극을 기대해 주십시오. 벼랑 아래 차가운 눈더미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된 성주와 성민을 거둔 건 시장통에서 바느질로 입에 풀칠을 하던 과부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남편을 여의고 다리가 불편한 어린 딸 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고 있었지만 죽어가는 아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지요. 아이고,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꼴이 되었을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김 씨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아이들의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10살 성주는 열흘 만에 간신히 눈을 떴지만 정신을 차리자마자 동생 성민부터 찾았습니다. 성민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추락할 때의 충격으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었습니다. 형, 우리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야. 아버지가 보고 싶어. 성민의 울음 섞인 말에 성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밀어넣던 새어머니의 비웃음과 그 뒤에서 떨고 있던 하인 박서방의 눈빛만이 그곳의 진실이었습니다. 성민아, 잘 들어라.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윤참봉 댁쌍둥이는 그날 밤 벼랑 아래서 죽은 개야. 이제부터 너는 순돌이 나는 개똥이다. 우리가 살아서 그 문턱을 다시 넘는 날, 그때가 우리가 진짜 이름을 되찾는 날이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늘함에 김 씨조차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부터 성주의 지독한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주는 낮에는 시장통에서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어린아이의 어깨는 피멍이 들고 껍질이 벗겨졌지만 성주는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번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김 씨에게 맡겼고 밤이 되면 주막 뒷마당에서 버려진 종이 뭉치와 숯검댕이를 모았습니다. 개똥아, 잠 좀 자거라. 몸 상한다. 김 씨의 만류에도 성주는 수치로 바닥에 글을 쓰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오가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서 와서 얼마에 팔리는지, 장사꾼들이 어떻게 뒷돈을 챙기는지 성주의 눈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성주의 천재성은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한 번 본 장부는 통째로 외워버렸고 복잡한 셈도 눈 깜짝할 새에 끝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 개똥이 놈, 머리가 귀신 같다며 혀를 내둘렀지요. 그렇게 5년이 흐르자 성주는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의 행수 눈에 띄어 서기로 발탁되었습니다. 한편 동생 성민은 형과는 다른 능력을 키웠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멀리 나가지 못하는 대신 시장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를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민은 상대방의 눈동자 흔들림 하나로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형, 저 장사꾼은 지금 물건값을 속이고 있어. 눈을 자꾸 왼쪽으로 굴리잖아. 성민의 독심술과 성주의 치밀한 계산력이 합쳐지자 형제는 시장의 숨은 실력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복수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모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주는 매달 사람을 시켜
윤참봉 댁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계모 박 씨가 전처의 가문에서 물려받은 땅을 어떻게 하나둘 팔아치우고 있는지, 그녀의 친아들 성욱이 어떻게 방탕한 생활로 가산을 탕진하고 있는지 성주의 비밀 장부에는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박 씨, 당신이 팔아치운 그 땅들, 사실은 내가 다 사들인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성주는 타인의 이름을 빌려 계모가 내놓은 땅들을 야금야금 사들였습니다. 윤 씨 가문의 기와 한 장까지 자신의 소유로 만들겠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 성주와 성민은 20살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주는 헌칠한 키에 서늘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대상단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성민은 지팡이를 짚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운 지략가가 되었습니다. 형,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올해가 어머니의 10주기 제사야. 성민의 말에 성주는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들을 밀어넣던 그날 밤의 달과 똑같은 달이었습니다. 성주의 손에는 낡은 주머니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벼랑 아래서 주웠던 계모 박 씨가 아이들의 목숨값으로 던졌던 바로 그 은자 한 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돌아가자. 우리를 버린 그곳으로. 20살 성주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10년 동안 응축된 거대한 폭풍이 담겨 있었습니다. 짐꾼 개똥이가 아닌 윤 씨 가문의 적장자 성주로서의 귀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은 윤참봉 댁을 묘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문 앞은 여전히 위세당당했지만 안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요. 계모 박 씨는 이제 집안의 모든 실권을 장악한 채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18살이 된 친아들 성욱이 비단 옷을 휘감고 앉아 있었지만, 성욱은 공부는커녕 고을의 노름판을 전전하는 난봉꾼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더 돈을 좀 해주세요. 어제 판판이 깨져서 상단 놈들에게 잡히게 생겼단 말입니다. 성욱의 징징거림에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면서도 곳간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이놈아, 내 아버지가 알면 난리가 날 게다. 하지만 어쩌겠느냐. 내 하나뿐인 금쪽 같은 자식인데. 걱정 마라. 아직 전처 가문에서 넘어온 땅이 몇 마지기 더 남았으니 그것만 정리하면 내 빚은 금방 갚는다. 박 씨는 남편 윤참봉에게는 흉년이라 소출이 적다거나 가문의 제사를 지내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며 거짓 장부를 보여주고, 뒤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의 땅들을 몰래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쌍둥이를 없애버린 뒤로 그녀에게는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글쎄, 윤참봉댁 땅이 나오기만 하면 한 시진도 안 돼서 누군가 현찰을 싸들고 나타나 싹쓸이에 간다더군. 그 큰 손이 누군가,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던데. 그 정체불명의 큰 손은 바로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20살의 성주였습니다. 성주는 1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모은 거금과 자신의 천재적인 셈법으로 불린 자산을 동원해 계모가 내놓은 땅들을 자기 이름이 아닌 대리인의 명의로 모두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고을 변두리의 은밀한 별채에 앉아
동생 성민이 가져온 보고를 검토했습니다. 형, 이제 윤 씨 가문 소유의 땅 중에서 7알이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박 씨 그 여자는 자기가 판 돈으로 아들 노름빚 갚느라 정신이 없었어. 자기 발밑에 불이 붙은 줄도 몰라. 성민의 말에 성주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 벼랑 끝에서 떨던 그 어린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콧날과 서늘한 눈매를 가진 20살의 성주는 조용히 붓을 들어 장부에 줄을 그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그 여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돈과 권력, 그리고 자기 아들이지.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앗아가야 진짜 복수다. 성민아, 박서방은 어찌 지내더냐? 성민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박서방 그 노인네 매일 밤 술로 사는데 환청이 들린다고 난리라네. 10년 전 죽은 쌍둥이들이 밤마다 자기 목을 조른다면서 말이오. 조만간 스스로 무너질 것 같아.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박 씨를 관가해 고발해 죽이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누려온 그 화려한 기와집이 사실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가장 기세등등할 때 알려줄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윤참봉은 10년 전 잃은 쌍둥이 생각에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우리 성주, 성민이 생일인데 어디선가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윤참봉의 눈물 어린 말에 박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날이 죽은 자식 붙잡고 있으면 집안 우환만 생깁니다. 이제 성욱이가 장성했으니 성욱이에게 가업을 물려줄 생각이나 하세요. 죽은 쌍둥이들은 이미 귀신이 되어 떠돌고 있을 텐데 무슨 미련이 그리 많으십니까? 박 씨의 잔인한 말에 윤참봉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 몰래 안방 장롱 밑에 숨겨둔 땅 문서들을 확인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팔면 이제 이 고을에서 내가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지.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성주는 이미 윤참봉 댁의 하인들 중 몇몇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해 둔 상태였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 박 씨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문서를 태웠는지 성주는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지요. 성주는 10년 전 벼랑 아래서 주웠던 그 은자 한 잎을 손바닥 위에서 굴렸습니다. 박 씨, 당신이 나를 팔아넘긴 이 은자 한 잎이 이제 당신의 목숨줄을 끊는 칼날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20살 성주의 눈동자에는 10년 동안 묵혀온 증오가 불꽃처럼 일렁였습니다. 이제 복수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성주는 다음 달에 있을 어머니의 10주기 제삿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10년 전 자신들이 사라졌던 그 비극의 날을 가문의 주인이 바뀌는 축제의 날로 바꾸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 시작된 것입니다. 10년 전 쌍둥이 형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전에도 윤참봉 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주와 성민의 친어머니이자 윤참봉의 정실 부인이었던 이 씨가 갑작스럽게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난 사건이었지요. 당시 의원들은 과로와 마음의 병이라 진단했지만 20살이 된 성주는
그 죽음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복수를 위해 10년 동안 시장통의 정보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윤참봉댁에 약재를 납품했던 늙은 약재상 허영감을 찾아냈습니다. 허영감은 고을 변두리에서 폐병을 앓으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영감님, 10년 전 윤참봉댁 정실부인에게 들어갔던 백봉령 장부를 보여주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섞여 있었는지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의 서늘한 물음에 허영감은 사색이 되어 손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세마님 박씨가 매달은 자 2잎을 주며 비소를 조금씩 섞으라 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라 티가 나지 않을 거라면서요. 성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병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살인이었습니다. 박 씨는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친어머니의 찻잔에 독을 탔던 것입니다. 허영감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당시 박 씨가 직접 작성해서 보낸 독약 주문서를 몰래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그 누런 종이를 건네받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주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자신과 성민에게 남겼던 유일한 유품인 옥비녀를 떠올렸습니다. 그 비녀는 현재 자신들을 구해준 과부 김 씨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제 손을 꼭 잡고 이 비녀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성주는 별채로 돌아와 옥비녀를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비녀였지만 무게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성주가 비녀의 끝부분을 조심스럽게 돌리자 놀랍게도 비녀의 속이 비어 있었고 그 안에서 돌돌 말린 얇은 비단 조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친어머니가 죽음을 예감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쓴 혈서였습니다. 성주야, 성민아. 이 어미는 박 씨가 주는 차에 독이 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를 밝히면 너희의 목숨까지 위험해질까봐 모르는 척 죽음을 받아들인다. 박 씨는 사실 이 고을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북쪽 마을에서 전 남편을 독살하고 관아의 추적을 피해 신분을 세탁한 도망 노비 끝순이다. 비녀 밑바닥을 뜯어보면 그녀의 진짜 신분 확인서가 들어있을 것이니 훗날 너희가 힘을 가졌을 때 반드시 가문을 바로잡거라. 성주는 피로써 내려간 어머니의 마지막 글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독차를 마시며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성주는 비녀 바닥을 뜯어 박 씨의 진짜 이름과 신분이 적힌 관아에 노비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박 씨. 아니, 끝수나. 네,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내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가고 우리 형제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감히 노비, 신분으로 양반과 안방을 차지해. 이제 복수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가문을 더럽힌 대죄인을 처단하는 심판이 된 것입니다. 성주는 이 모든 증거를 품에 안고 동생 성민을 불렀습니다. 성민아, 이제 증거는 완벽하다.
계모의 살인 공모 장부, 신분 위조 문서, 그리고 어머니의 혈서까지.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다. 10년 전 우리를 벼랑으로 밀었던 박서방의 입을 여는 것이다. 성민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걱정 마. 박서방은 이미 귀신에 홀린 듯 정신이 나가 있어. 내가 오늘 밤 그 노인의 마지막 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올게. 성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윤참봉댁의 높은 기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집안 곳곳에 어머니의 피눈물이 맺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0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의 하늘, 이번 제삿날에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20살 성주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무서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박 씨의 목전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안방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의 권세를 즐기고 있었지만 발밑에서는 이미 그녀가 저지른 10년 전의 악행들이 거대한 구렁이가 되어 그녀의 몸을 휘감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주가 어머니의 비녀 속에서 혈서와 노비 문서를 찾아내어 복수의 명분을 세웠다면 동생 성민은 이제 그 명분의 대못을 박을 살아있는 입을 열 차례였습니다. 10년 전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은자 한 잎에 천륜을 팔았던 하인 박서방. 그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윤참봉댁 뒷방 구석에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오늘도 잠을 못 이루시는구려. 10년 전 그날 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돕니까? 성민은 지팡이를 짚고 박서방의 초라한 행랑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술냄새를 풍기며 누워있던 박서방은 낯선 청년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민의 서늘한 눈빛이 박서방의 흐릿한 눈동자를 꿰뚫었습니다. 누구냐? 이 야밤에 남의 방엔 왜?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10년 전 당신의 등에 엎혀 까마귀, 벼랑까지 갔던 그 아이입니다. 당신이 은자 한 잎을 챙길 때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성민이란 말입니다. 성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방구석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던 죄책감이 형체가 되어 나타난 것이었지요. 아이고, 도련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이 시켰습니다. 마님이 시키지 않았으면 내 어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겠습니까? 박서방은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성민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품 안에서 종이와 먹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10살 아이였던 성민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줄 아는 냉철한 지략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마님에게 받은 그 은자 한 입,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 묻은 돈과 당신의 자필 자백서를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내 당신의 목숨만은 부지해 주리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의 시신이 벼랑 끝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성민의 서슬퍼런 협박에 박서방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녹슨 은자 한 잎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채 10년 전의 모든 악행을 종이 위에 낱낱이 써 내려갔습니다. 박 씨의 사주, 벼랑 끝에서의 밀침,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돈.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주는 윤참봉댁의 안채 근처를 맴돌며 내부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계모 박 씨는 다가올 제삿날을 맞아 겉으로는 정숙한 안주인 행세를 하며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지요. 성우가 이번 제사가 끝나면 내 아버지가 문중 땅을 내 명의로 돌려주기로 했다. 이제 이 집안은 명실상부한 우리의 것이야. 그 꼴 보기 싫던 쌍둥이 놈들도 이젠 꿈에도 안 나타나니 하늘이 우리 편이 아니겠느냐? 박 씨는 아들 성욱의 손을 잡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성욱은 노름으로 날린 돈을 메꿀 생각에 신이 나 있었고, 박 씨는 자신의 신분 세탁과 과거의 살인이 영원히 묻혔다고 확신하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웃어라, 끝수나. 내 웃음소리가 크면 클수록 내가 떨어질 낭떠러지는 더 깊어질 테니까. 성주는 이미 관가에 줄을 대어 박 씨의 진짜 신분인 도망 노비 기록을 재확인했고, 고을 사또에게는 가문의 기틀을 바로잡을 중대한 고발이 있을 것임을 넌지시 귀닝해 두었습니다. 20살 성주는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더럽힌 악을 뿌리째 뽑아버릴 거대한 덫을 완성한 것입니다. 제삿날 하루 전날 밤, 성주와 성민은 자신들을 키워준 과부 김 씨와 딸 분이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저희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는 진짜 저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다시 이곳으로 어머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훔치며 두 청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심하거라. 독한 여자는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성주는 품 안의 혈서와 자백서, 그리고 땅 문서 뭉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벼랑 끝에서 떨어지던 그 10살 소년의 공포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정의를 집행하려는 집행자의 단호함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윤참봉댁을 감쌌습니다. 박 씨는 내일이 자신과 아들의 세상을 선포하는 날이라 믿고 깊은 잠에 들었지만, 성주와 성민은 밤을 꼬박 새우며 복수의 칼날을 마지막으로 갈았습니다. 내일 아침 10주기 제사상에 오를 것은 재물이 아니라 10년 동안 숨겨져 왔던 추악한 진실이 될 것입니다. 20살 청년들의 서늘한 귀환이 이제 단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0년 전 두 아이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던 바로 그 정월 대보름이자 성주와 성민의 친어머니인 이 씨 부인의 10주기 제삿날이었습니다. 윤참봉댁 마당에는 문중 어른들과 고을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상을 기리는 자리였으나 사실은 계모 박 씨가 자신의 아들 성욱을 가문의 공식 후계자로 인정받기 위해 판을 짠 잔칫날이나 다름없었지요. 박 씨는 화려한 비단 옷을 챙겨 입고 안주인으로서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욱이가 이제 장성하여 가문을 이끌게 되었으니 조상님들도 기뻐하실 겁니다. 윤참봉은 기력이 쇠해진 모습으로 상석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전 잃어버린 쌍둥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박 씨의 기세에 눌려 입도 벙긋하지 못했지요. 이제 제사가 시작되려던 찰나 박 씨가 술잔을 들어 올리며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려 할 때였습니다. 그 술 멈추시지요. 도망 노비의 손으로 올리는 술을 우리 어머니께서 받으실 리 없습니다.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윤참봉댁의 육중한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헌칠한 키에 서늘한 눈매를 가진 늠름한 청년 2명이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습니다. 20살 장성한 청년이 된 성주와 성민이었습니다. 누구냐? 감히 신성한 제삿날에 어디서 천한 놈들이 들어와 행패냐? 박 씨가 삿대질하며 소리쳤지만 성주는 당당하게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마다 10년의 한이 서린 듯 찬바람이 일었습니다.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10년 전 당신의 손에 밀려 까마귀 벼랑 아래로 떨어졌던 당신의 아들 윤성주입니다. 순간 제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윤참봉은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고 박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 아들들은 10년 전 실종되어 죽었거늘 어디서 가짜들이 나타나 가문을 모욕하느냐.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라. 박 씨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성주는 품 안에서 두꺼운 장부 뭉치와 비단 조각을 꺼내 문중 어른들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돌아가신 제 친어머니께서 남기신 혈서입니다. 이 여자가 독을 타서 어머니를 죽였다는 증거와 이 여자의 진짜 신분이 북쪽 고을에서 남편을 죽이고 도망친 노비 끝순이라는 관하의 기록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수군거리며 서류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이번엔 지팡이를 짚은 성민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박서방, 들어오너라. 성민의 부름에 늙고 병든 박서방이 포교들에게 이끌려 나타났습니다. 박서방은 박 씨를 보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마님, 제가 다 자백했습니다. 10년 전 도련님들을 벼랑으로 밀라고 시키신 거, 그리고 제 입을 막으려 은자 한 잎을 주신 거. 여기 그 은자 한 잎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박서방이 내놓은 녹슨 은자 한 잎이 마당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박 씨가 아이들의 목숨값으로 던졌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윤참봉은 떨리는 손으로 혈서를 읽어 내려가다 결국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 자식들을 죽이려 하고 내 안 사람까지 독살했단 말이냐? 상황이 급변하자 박 씨의 친아들 성욱이 칼을 뽑아 들고 성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가짜 놈아 죽어라. 하지만 10년 동안 시장통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호신술을
익힌 성주는 단 한 수의 성욱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혔습니다. 내 놈도 내 어머니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내가 도박판에서 탕진한 그 돈들, 사실은 내 어머니가 문중 땅을 팔아 만든 피 묻은 돈이었지. 그 땅들 내가 다 사들였다. 이제 이 집안의 기와 한 장, 클 한 줌까지 내 허락 없이는 내 것이 아니다. 성주는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고을 사또와 포교들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여기 살인 미수와 신분 위조, 그리고 독살의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법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포교들이 박 씨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박 씨는 머리가 풀어헤쳐진 채 바닥을 긁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모함이야.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성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 씨를 내려다보며 10년 전 그녀가 했던 말을 똑같이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끝순이 씨. 당신이 버린 아이들이 이제 당신을 심판하러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갈 곳은 벼랑 끝보다 더 깊고 어두운 감옥뿐입니다. 제사장은 순식간에 통곡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성주와 성민은 어머니의 신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만에 올리는 진실된 절이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가문을 바로잡고 어머니의 원한을 갚았습니다. 성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비극은 드디어 그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제삿날의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윤참봉 댁의 공기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맑게 개었습니다. 관아로 압송된 박씨, 아니 도망 노비 끝순이는 그동안 저지른 전 남편 독살, 이씨 부인 살해, 그리고 두 적장자의 살인, 미수 혐의가 낱낱이 밝혀져 사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친아들 성욱 역시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고 범죄를 방조한 죄로 파문당해 거리를 전전하며 동거라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어머니, 나를 좀 살려줘요. 배가 고파요. 성욱은 관과 감옥 창살 너머로 울부짖었지만 끝순이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미쳐버린 듯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10년 전 아이들을 밀어넣으며 비웃던 그 입술은 이제 공포에 질려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늘의 이치가 이토록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그녀의 목을 친 것입니다. 한편 윤참봉은 침상에 누워 장성한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주야, 성민아, 내가 눈이 멀어 너희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구나.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내 죽어서 내 어미를 무슨 낯으로 보겠느냐. 성주는 아버지의 마른 손을 어루만지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원망은 이미 벼랑 아래 눈 속에 묻고 왔습니다. 이제는 후회 대신 이 가문을 바로 세우는데 기력을 보태 주십시오.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예우입니다. 성주는 가장 먼저 자신들을 10년 동안 자식처럼 키워준 과부 김 씨와 그녀의 딸 분이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만석군 집안의 주인으로 돌아온 성주가 남루한 옷차림의 과부를 어머니라 부르며
정중히 가마에 태워 모셔왔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성주 도련님. 저희 같은 천한 사람들이 어찌 이런 과분한 대접을. 김 씨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성민은 지팡이를 짚고 다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10년 전 저희에게 주신 보리밥 한 그릇이 이 집안의 모든 금은보화보다 귀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와 분위를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성주는 집안의 곳간을 여러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계모 박 씨가 가로챘던 땅들도 원래 주인이었던 소작농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돌려주거나 성실한 이들에게 경작권을 넘겼습니다. 지리반을 일으키는 건 화려한 기와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진심입니다. 성주의 이 한마디는 고을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동생 성민은 시장통에서 익힌 안목을 바탕으로 가문의 상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다리가 불편했던 분이를 위해 전국 8도의 명의를 수소문해 치료를 돕게 했습니다. 10년 전 벼랑 끝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형제의 우애는 이제 윤 씨 가문을 넘어서 고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와 윤 참봉댁 마당의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성주와 성민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정성껏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매화꽃이 피 마치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형제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희가 지켜낸 이 가문에는 더 이상 눈물도 거짓도 없을 것입니다. 성주는 품 안에서 10년 동안 간직해온 그 녹슨 은자 한 잎을 꺼내 묘소 앞 흙 속에 깊이 묻었습니다. 증오의 상징이었던 그 돈은 이제 과거의 비극과 함께 영원히 땅 속에 잠들었습니다. 하늘 위로 솟아오른 태양은 여느 때보다 밝고 따스했습니다. 진실은 10년이 걸려도 반드시 돌아오며 악행의 끝은 파멸이지만 선행의 끝은 찬란한 빛이라는 것을 20살 두 청년의 당당한 뒷모습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버린 곳에 복이 머물 수 없다는 성주의 마지막 대사와 함께 윤 씨 가문의 이야기는 고을의 전설이 되어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